2.3.3 함수는 변수다. 이번에는 함수가 변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 이꼬르 7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라는 4바이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상수 7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즉 a 자체는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썸피 3,4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return a에서 7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즉 a도 7입니다. 썸피 3,4도 7입니다. 그러면은 a도 변수이며 썸피 3,4도 메모리가 있는 변수의 역할을 통째로 보면은 메모리가 있는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 7이 있는데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B로 할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할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썸피 3,4를 통째로 변수로 본다면은 이와 같이 C에 다시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와 썸피 3,4는 둘 다 하나의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할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이꼬르 7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a 이꼬르 10이라고 넣으면은 다시 값을 할당하면 a에 새로운 값 10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함수도 재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썸피 3,4라고 하면 7입니다. 다른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썸피 5,5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달리주면 이 자체가 새로운 10의 값이 할당되어서 그 10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변수와 함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변수, 똑같은 메모리로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변수의 경우에는 값을 다이렉트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이 썸B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변수는 값을 다이렉트로 할당하지만은 함수의 경우에는 동적으로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그리고 내부에서 값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리턴에 의해서 그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는 직접 할당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함수의 경우는 간접 할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변수도 변수고 그리고 함수도 호출이 끝난 이후에 리턴을 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3.4 리턴과 매개변수. 이번에는 함수에서 매개변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리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일반적인 변수처럼 이와 같이 선언을 하지만은 옆에 보시면은 매개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 데이터 타입 변수와 함수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우리가 함수를 보실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는 몇 바이트일까? 그거부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즉 이 썸B 또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 계산은요. 이 함수 내에 사용된 변수를 다 합하면은 이 썸B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int x가 있고요. int y가 있고 int c가 있습니다. 더 없죠? 즉 이 x와 y와 c 이 세 개가 바로 썸B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가 됩니다. 즉 썸B 5,5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썸B 5,5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만듭니다. 총 12바이트죠. 그래서 12바이트의 메모리를 스택에 먼저 만듭니다. 호출하기 직전에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매개 변수 5와 5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5와 5는 x와 y 할당되겠죠. 즉 스택에 만들어진 메모리로 x에 5가 들어가고 y에 5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에 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x와 y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c로 들어갔습니다. c로 들어가서 여기에 5와 5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0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었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는 사라집니다. 이 메모리는 사라지고 리턴에 의해서 잠시 이 값이 레지스터에 잠시 보관이 됩니다. 즉 CPU의 레지스터에 10의 값이 잠깐 보관이 되었다가 리턴에 의해서 다시 C로 값이 전달되면서 리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썸B 5,5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만들며 이 메모리를 만든 이후에 매개 변수가 전달되고 그리고 리턴에 의해서 CPU의 레지스터에 잠시 그 값이 보관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식으로 리턴이 이루어집니다. 2.3.5 기본 데이터 타입의 값복사. 이번에는 값복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나 C++이나 C샵에서 메모리가 전달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값복사입니다. 이 값복사라는 용어를 정의해 두고 이 책에서는 이 값복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복사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들어있는 메모리의 값을 다른 쪽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를 값복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빈 종이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종이가 있고 한쪽에 있는 데이터, 그림들을 빼와서 다른 쪽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를 값복사라고 합니다. 이 값복사를 코드로 보면요. 이와 같이 int a 이꼬르 int b, int a와 int b는 두 개 다 메모리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에 5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5가 들어있고 b 이꼬르 a라고 하면은 a와 b는 두 개 다 메모리 존재합니다. 즉 b 이꼬르 a라고 하면은 a에 들어있는 5의 값이 b의 메모리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즉 int a에는 5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int b에는 메모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 이꼬르 a라고 하면은 이 값이 a에 있는 값이 값만 쏙 빼와서 b로 복사되는 행위를 값복사라고 합니다. 이 값복사의 용어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값복사의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3.6 값복사와 매개변수의 전달. 이번에는 값복사와 매개변수의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값복사가 일어나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m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umB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식으로 값복사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a 이꼬르 3, int b 이꼬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에는 3이 들어있고 b에는 4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a와 b는 두 개 다 메모리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umB가 호출됩니다. sumB가 호출이 되면은 sumB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12바이트의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고 나서 이와 같이 sumB a, b라고 하면은 a에 있는 값이 x로 전달되며 그리고 b에 있는 값이 y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내부에서 x 플러스 y에 의해서 두 개가 더해져서 c로 전달되겠죠. 그러면은 이 c에 3 플러스 4, 즉 7의 값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의 값은 return c에 의해서 CPU의 레지스터에 잠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잠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결국 sumB의 호출의 결과로 int c에 이와 같이 7의 값이 CPU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7의 값이 이렇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서 값복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복사는 A의 메모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X의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하고 한쪽에 있는 값을 다른 쪽으로 복사하는 행위, 즉 A와 X 사이에서 매개변수가 전달될 때 값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B도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Y도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쪽에 있는 값을 빼어서 다른 쪽으로 복사하는 행위, 이것도 값복사입니다. 즉 매개변수 A와 B가 전달되어서 X와 Y에 들어가는 이것은 값복사에 의해서 매개변수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X와 Y가 두 개가 더해져서 C에 들어갔죠. C에 들어가는 이것도 값복사입니다. 그리고 이 C가 리턴이 됐죠. 여기에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도 메모리죠. 메모리 대 메모리끼리 그 값이 복사되는 행위도 이것도 값복사입니다. 그리고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여기 보시면 C로 다시 이쪽 메모리에 전달되었죠. 이것도 값복사에 해당합니다. 값복사는 매개변수의 전달, 그리고 두 개가 합쳐져서 C에 들어가고 리턴에 의해서 CPU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 CPU에 있는 것이 다시 다른 변수로 할당될 때 이와 같은 경우에 모든 곳에 값복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하고 한쪽에 있는 값을 다른 쪽으로 복사하는 행위, 이것이 값복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7 구조체의 값복사. 이번에는 구조체의 값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복사라는 것은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하고 한쪽에 들어있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다른 쪽의 메모리로 그 값만을 쏙 빼와서 복사하는 행위를 값복사라고 합니다. 이 기본 데이터 타입과 구조체는 둘 다 값 타입이기 때문에 값복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nt a 이꼬르 5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에 4바이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int 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4바이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b 이꼬르 a라고 하면은 A에 들어있던 5의 값이 b로 그대로 값복사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구조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펄슨이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펄슨이라는 구조체는 20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펄슨 T라고 하면은 20바이트의 메모리가 통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20바이트의 메모리의 가까이 구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슨 S라고 하면 다시 20바이트의 새로운 메모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s 이꼬르 t라고 하면 t에 있는 값이 s로 그대로 20바이트가 통째로 값복사됩니다. 즉 두 개의 메모리 20바이트의 메모리가 두 개가 존재하고 한쪽에 들어있는 값을 빼와서 다른 쪽의 메모리로 20바이트를 통째로 값복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복사를 할 때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3.8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 이번엔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설명을 붙이는 방법으로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슬래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구문들이 모두 다 주석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과 그리고 별 슬래시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구문들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 내부에는 한 줄 주석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내부에 여러 줄 주석을 겹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4 제어문 2.4.1 제어문. 제어문은 크게 선택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분기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문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if문과 스위치문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제어문인데 이것은 for문과 while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기문은 조건문이나 반복문 내에서 특정 지점으로 제어권을 이동시킬 때, 즉 분기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 break나 continue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2 if문. if문은 조건식이 만족하면 해당 블락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블락을 실행하지 않는 제어문이 if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다음에 이와 같이 조건식이 옵니다. 이 조건식이 true라면 이 블락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false라면 그 다음 if문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if문은 이와 같이 첫 번째 if는 if로 시작을 하고 다른 if는 모두 다 else를 붙여서 else if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else문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조건식이 반드시 if 다음에는 조건식이 와야 됩니다. 즉 true, false가 되는 조건식이 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x 이꼬르 제로처럼 할당식이 오게 되면 이것은 에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같이 x가 0이 아닐 경우, 즉 이것은 조건식이죠. 조건식이 오면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에서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만족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식을 검사하게 되고 이것이 false면 이 구문을 실행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을 검사하게 되고 이것이 true라 그러면 이 구문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 구문을 실행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하나의 조건이 맞다고 그러면은 모든 if문을 통째로 빠져나온다는 것도 if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3 스위치 케이스문.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선택 비교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 값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값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실행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btn의 값이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로 넘어갑니다. 즉 케이스 2로 넘어가서 2에 해당하는 블락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는 반드시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브레이크로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은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브레이크를 해주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빈 케이스로 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빈 케이스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경우를 합쳐서 이와 같이 표시할 때는 빈 케이스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에는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케이스가 1도 2도 3도 아닐 때는 디폴트 케이스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f, else 문에서 else에 해당하는 것이 스위치의 else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4.4 if문과 케이스문의 차이. 이번에는 if문과 케이스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if문은 범위에 관련된 조건일 때는 if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단일 선택 비교일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if문이 범위에 관련된 조건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if문의 조건식이 이와 같이 age가 2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30보다 작을 때, 즉 20대 1대를 이와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은 줄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단일 선택 비교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각각 하나씩만 줄 수가 있습니다. 즉 21대, 21일대, 22일대 쭉 해서 29일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조건을 비교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사용할까 케이스문을 사용할까 고민할 때 보통의 경우에 범위를 줄 때는 범위를 주어서 조건을 비교할 때는 if문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씩 즉 단일 선택 비교를 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5 화일문과 포문. 이번에는 화일문과 포문 즉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일문입니다. 화일문은 여기에 조건식이 참이 되면 이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조건식을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조건식이 true면 다시 문장을 반복합니다. 즉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화일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 화일문의 조건식에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i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가 100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을 실행하겠죠.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은 i가 1 증가되고 있습니다. 1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i는 100보다 작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이 구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i가 100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이 화일문을 빠져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i가 증감되면서 화일문을 빠져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은 화일문의 어떤 전문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포문에서는 초기화 영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포문도 이 조건식이 참일 때만 무한히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는 특이하게도 스텝 부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포문에서는 이렇게 int i equal 0라고 해서 단 한 번 초기화 시켜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이렇게 옵니다.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란 조건식이 옵니다. 즉 i가 초기화 되었고 그 다음에 1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를 일씩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즉 화일문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형태를 하나의 포문으로 이와 같이 변형해서 각각의 자리를 초기화 영역, 조건식 영역, 그 다음에 스텝 영역으로 분리시켜서 하나의 제어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포문이 되겠습니다. 2.4.6 포문과 화일문의 차이. 이번에는 포문과 화일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만 따집니다. 즉 조건식이 참이면은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문은 초기화 조건식 스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포문 자체는 어떤 화일문의 전문화된 형태이며 포문은 어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바로 이 포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번을 수행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포문을 씁니다. 즉 한계나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조건 즉 x가 0보다 작을 때만 실행을 한다. 이때는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는 화일문을 쓰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포문과 화일문은 개발자라면 감각적으로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2.4.7 두 화일문. 이 일반적인 화일문은 조건식을 먼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화일문 내부의 블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화일문의 경우에는 먼저 구문을 실행한 이후에 조건식을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식에서 i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i를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콘솔.리드라인으로 사용자가 콘솔 창에 입력한 문자열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콘솔.리드라인은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한 이후에 엔터를 치면 그 문자열을 얻어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데이터가 숫자라는 가정하에서 int.par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입력한 수가 1부터 9 사이의 수가 아니라면 다시 입력받도록 화일문 내에서 이와 같이 1부터 9 사이의 숫자가 아니라면은 다시 1부터 9 사이의 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int.parse int console.readline이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다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화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건식에서 이 i가 이용되기 때문에 화일문 앞부분에 먼저 이와 같은 구문이 사용되고 그리고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이 구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하일문을 이용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하일문의 경우에는 먼저 구문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뒤에 조건식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식에서 i를 이용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여기서는 두 번 반복되었지만은 두 하일문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해도 됩니다. 즉 화일문의 경우에는 먼저 조건식을 검사하게 되고, 그리고 두 화일문의 경우에는 먼저 실행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화일문의 조건식을 검색하게 된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2.5 분기문, 2.5.1 브레이크문. 이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즉 화일문이나 포문을 빠져나오고 싶을 때 이 브레이크문을 이용하면은 바로 반복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와 같이 포문으로 이중 포문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와 j, 즉 바깥에 있는 포의 변수와 안쪽에 있는 포의 변수가 같을 때 브레이크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중으로 포문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포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여기서 포문을 빠지면은 안쪽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깥쪽 포까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i와 j가 같을 때 안쪽 포를 빠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삼각형 형태로 i와 j가 같을 때 1, 1, 2, 2, 3, 3일 때, 즉 두 개의 같을 때 이와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삼각형 구조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2 컨티뉴문. 이 컨티뉴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 내에서 이 컨티뉴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컨티뉴 이후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죠. 포문이 있습니다. 포문 내에는 i가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그 값을 sum이란 변수에 적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문 내에서 이렇게 sum을 구하면은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ontinue를 사용했는데요. continue 사용한 부분을 보시면은 i%2, 즉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즉 짝수일 경우에는 덧셈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홀수의 합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continue문은 반복문 내에서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이후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